소개받은 부산대 김선태입니다. 약용작물학회 일을 잘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회, 식물생명공학회라든지 응용생명학회 일을 주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학회 이번에 발표가 두 번째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는 제가 주로 하는 게 사실 벼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인삼은 주로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인삼 특작부에 방경환 박사님과 조익현 박사님과 해서 한 8년 정도를 인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년의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회장님하고 사무총장인 조익현 박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차세대 단백질제 기반의 인삼 비생물적 스트레스 반응 지표 발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단백질체에 대한 개략적인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고요. 단백질체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가 호수에 어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호수에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생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의 사이즈가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어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석하는 걸 생화학이라고 하면은 그 호수에 이제 지금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거는 저 호수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서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고 얼마만큼의 개체수가 있고 해서 그 호수에 있는 생태를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럼 그 그룹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옛날에는 낚시를 할 때는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은 장비가 그렇게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잡아서 운이 좋으면 큰 거 잡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작은 거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테믹스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전체를 다 이제 많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굉장히 세 가지의 중요한 이제 의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기계입니다. 포크레인의 장비가 얼마나 크느냐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큰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적인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으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류를 하고 크기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인포메틱스가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툴을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 그루핑을 잡아 올릴 거냐, 고기를 단백질을 뽑아낼 거냐, 그다음에 빨리 잡아 있는 단백질 동정된 단백질들을 어떻게 빨리 이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인포메틱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 차세대 단백질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어떤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큰 장비를 LC-MES라고 하는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단백질을 동중하는 기술이고 정량 분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단백질체에 관련된 저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체의 연구는 사실 1975년도에 이제 2D 젤이라고 젤 베이스로 하는 단백질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 2003년 이때면서 이제 질량 분석기 기반으로 이제 단백질체 분석이 진행이 되고 2007년부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어커지션이라고 이제 라벨풀이 단백질을 동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정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옛날에 염색을 해서 그거 이제 양을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질량 분석기에서 이제 양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6년도, 2020년도에는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서 네이처에서 이런 사람의 단백질체 분석을 다 완성하는 거, 또 애기장대에서 단백질을 분석을 하는 것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DIA 매스라고 하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DDA 방법과 DIA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요. 30개의 휴먼의 샘플에서의 전체 단백질을 다 동정을 거의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7,294종류의 단백질을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표준 맵을 만들고 그게 전체 지놈 데이터에서 한 84% 커버리지 되는 단백질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단백질을 동정하고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인데 이것도 30개의 샘플에서의 다 단백질을 동정하고 18,000개의 단백질을 동정해서 이게 또 네이처의 2020년도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애쿼지션이나 데이터 인디펜던트 애쿼지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이제 쓰는데 최근에 이제 2021년도, 2022년부터 이제 단백질은 사실 DIA 매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매스 분석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피크가 보이면은 우리가 가장 잘 나온 이온화가 가장 잘 되는 탑 10, 10개 정도 피크를 가지고 이게 매스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피크들은 이제 동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DDA 하나를 잡아서 빨간 거면은 빨간 거 하나만 매스를 하고 이게 퍼플이면 퍼플만 이렇게 했는데 DIA는 이 매스 1에 있는 매스를 다 전체를 다 그냥 LC 매스 하우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펩타이드 시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매스를 돌리면은 그 몇 기가 정도의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걸 데이터를 컴퓨터로 다 돌려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DA 베이스로 쓰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피크에서 놓으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피크들만 이렇게 이제 탑 10이나 10개나 15개 정도의 피크만 동정을 해서 이게 시크싱을 해서 동정을 하거든요. 그 동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나리자 그림 보면은 빈 칸들이 생기는 거지 동정이 안 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DIMS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분석할 툴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질량 분석기 가격이 최소 5.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장비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이크, 모나리자의 그림을 굉장히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현재 DIA를 다 거의 셋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인산물 가지고 DDA하고 DIA 매스를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 3배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한 샘플당 10,000개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DDA 할 때는 이제 동정을 하기 위해서 프랙션을 나누고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 프랙션을 나눈 다음에 단백질을 동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샘플 하나당 3개, 4개의 프랙션을 하다 보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DIA는 프랙션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샘플만을 매스를 찍어서 다 그냥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동정을 해서 질량 분석기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5년간 벼에 있는 단백질 표준 맵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30개의 휴먼 샘플이고 30개의 아랍 샘플인데 제가 지금 현재 25개의 프로테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한 1,000개의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었고 지금 현재의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애기장 때 30개고 라이스에는 25개의 샘플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1,000개의 로 데이터라고 하나의 로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코스트가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은 1,000개라면은 이 그림 한 장이 10억 정도에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단백질체를 동정을 하고 해보면은 한 이렇게 이제 다른 한 종류의 피노타입이 보이면은 이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상대 정량을 하고 그룹핑을 하고 그다음 모델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서 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라이스 프로틴 얼틀라스 랩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이제 다 공급을 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이스나 다른 프로테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테인 유전자에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난코딩 부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단백질에서 난코딩에서 나오는 단백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동정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블랙 프로테옴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체에서는 볼 수 없는데 단백질에서 나오는 단백질 유전자의 코딩에서는 나올 수 없는데 단백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은 블랙 프로테옴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블랙 프로테옴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뭔가 방향. 옛날에 우리가 RNA는 마이크로 RNA가 별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마이크로 RNA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제 블랙 프로테옴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견 과제에 이제 후속에 이걸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랩에 하는 거는 이제 PTMS라고 하는 프로테움스를 이제 배냉된 단백질체를 전체를 다 그려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중에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하고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PTM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몰레이션이 된다든지 또 아세틸레이션 된다든지 뭐 메틸레이션 된다든지 유비키티네이션 되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에, 또 하나의 아미노산에 글루타치오네이션 된다든지 설페닐레이션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모디피케이션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알파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3차원 구조를 굉장히 동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술정 그 시퀀스 베이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체에 모디피케이션 된 인포메이션을 같이 넣어주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해석할 때도 이런 어떤 단백질체 분석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단백질체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동정할 거냐 한 번에, 그리고 어떻게 많이 디스플레이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인삼은 옛날부터 한 데이터라서 약간 어느 정도 지금 라이스 연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삼은 사실 유전체 분석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단백질체 분석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느 식물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삼은 그 염류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염류 집적이 되고, 염류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수량이 피해를 보고 병에도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프로테온 워크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백질을 추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H2라든지 이제 피지올로직 변화들을 테스트하고 이제 마크로 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체는 인삼은 단백질이 처음에 잘 분리가 잘 안 됐는데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인삼 분리는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프로토콜은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다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7년도에 우리나라의 인삼 단백질체가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타임라인별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쭉 해서 이렇게 쭉 2016년인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인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은 다른 모델 작물에 비해서 단백질체 연구가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인삼 연구에 단백질체를 함으로써 인삼 유전체의 고도화에도 훨씬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히트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백질 프로파일을 봐가지고 운이 좋게 2019년도에 전후로보 진생 리서치에 투고했던 그림입니다. 이것도 보면 빨간 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분석하는 거에 디테일한 방법을 소개는 안 하고 그냥 내용 이런 소개를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삼에서 이제 드라우스의 이제 리스판스반 프로테오맥스에 대한 라벨 프리 퀀티티티브 데이터인데요. 이 컨트롤 드라우스를 주고 이제 단백질체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뿌리나 줄기나 이런 테스팅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인삼 잎에서 이제 MBT라든지 뎁스테인 하면 이제 MBT는 이렇게 파랗게 보이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 드리는 거고, MDA는 이제 리피드 옥시데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있고, 그다음 H2O2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는 그런 피지올로지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체를 한데 2,471개의 단백질을 동정한 다음에 이제 195개 정도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 볼케이노 플랫처럼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거, 감소되는 걸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트맵을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이제 증가되는 거고, 파란 거는 이게 감소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생물 정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맨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어떤 단백질이 시그널에 관련돼 있고 어떤 단백질들이 어떤 그 리그닌이나 또 리그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커를 이제 쓸 수 있는 마커가 뭔가를 이제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솔트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도 단백질을 이제 동정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솔트를 처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삼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끄꽂이를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바꾸는, 지금은 이제 끄꽂이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이제 에그로노미에다가 퍼블리시도 하고 뭐 IGMS에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제 질량 분석기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2D라고 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단백질을 동정해서 여기 보면은 글라이코실 하이드로레스 패밀리 18인 경우는 솔트를 처리하면 아주 쫙쫙 올라가는 걸 보이고, 2D 젤에서도 보면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증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동정을 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7번 또 여기 히샵 프로테인 70이라든지 GH17 이런 것들은 이제 솔트에 리스판스하고 특히 GH17은 굉장히 발현이 아주 잘 되는 단백질로 확인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트 끄꽂이 해가지고 넣었던 패턴들별로 단백질을 동정을 해서 전체에 그룹핑을 하고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거 또는 셀 모델링 또 디펜스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뭔가 이게 끄꽂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티피셜 인위적인 거라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 토갱에다가 이제 솔트를 처리를 해서 하는 실험을 다시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솔트를 처리를 하고 뎁스테인을 해보면은 H2가 이렇게 잎에서 이게 축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여기 강합성 효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피지올로지컬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 H2를 측정하는 거, 그 리피드 옥시데이션도 하는 거, 솔트가 처리하면은 증가되는 걸 보일 수가 있고, 또는 그 항산화와 관련되어진 효소들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피지올로지컬 데이터가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제 라벨 그 단백질 분석체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좀 8년 동안 한 그 전에는 이게 많이 동정했는데 지금은 또 기술이 좀 좋아지니까 동정되는 개수도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3,600개 정도가 되고 시그니픽한 거는 468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의 폴더 체인지 값을 계산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트맵을 그리면 좀 더 많은 단백질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계열에 있는 진 온톨로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단백질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이하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콜드나 드라우스나 이렇게 솔트나 드라우 테스트를 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하나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GH17번이었습니다. GH17번하고 18번이 QPCR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프로토맥스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제에서 이제 스트레스 지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그러면은 GH17하고 18이 솔트 스트레스나 이런 스트레스에 좀 더 영향이 있는가를 해서 이제 애기장대라고 하는 작물에다가 행질 전환체를 했습니다. 행질 전환체를 해서 발현되는 걸 보고 피노타입을 보여주고요. 변화가 약간 좀 작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발현을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컬리제이션도 이제 세포 바깥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솔트를 생질장 13번, 14번 보면은 이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잘 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장대에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게 뿌리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트렌젤 라인에서 여기 보면 이거는 정상적일 땐 잘 크는데 이제 제13번은 이렇게 또 솔트를 100mm를 처리해 보면은 이게 또 좀 잘 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GH
17번에 18번도 어떻게 했나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제 인삼의 GH 패밀리를 다 뒤져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미 있다고 보는 요걸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GH18 패밀리에 대한 파일로제네틱 트리하고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체에서 얻었던 GH18번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해서 지놈 와이드하게 분석한 거하고 티슈별로 분석한 거하고 다 해서 이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행절 전환체를 보면 GH18번은 여기 보면은 이제 4년근에서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래될수록 NACL을 처리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많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행절 전환체를 했을 때도 이게 크게 이게 이게 성장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컬리제이션은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했고, 발화를 테스트 보면 발화율도 보면은 이렇게 시드 저미네이션이 솔트를 처리했을 때는 좀 발화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것도 플랜트 바이오테크놀로지 리포트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대사체를 분석하고 뭘 해보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타민 C를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솔트 스트레스와 톨러런스에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또는 진세노사이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타민 C는 굉장히 저렴한 케미칼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 C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크나 라이트에 따라서 NaCl 처리했을 때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어떻게 변화되라는 것들에 대한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세노사이드 콘텐트가 좀 솔트에 의해서 좀 줄어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류 장애가 생기면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대사체를 분석해 보면은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진세노사이드 M6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다 줄어들고 비타민 C가 오히려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뭔가 유전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비타민 C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처리를 해보면 비타민 C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면 약간 시그니피컨트하지는 않는데 한 그 비타민 제로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거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250mm몰 NaCl을 처리해 보면은 비타민 C와 같이 처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잘 크더라, 약간 스트레스가 덜 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MDA를 처리해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처리해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aCl하고 아스코빅 애시드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문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삼이 아닙니다. 인삼이 아니고 보리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하고 NaCl과의 상관관계를 본 문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빅 처리해보면 NaCl에 좀 뭔가 내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게 저널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에 2021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에도 NaCl하고 아스코빅 애시드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LC-MS로 가지고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이제 측정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체 진세노사이드를 다 동정을 하지 못했고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정해봤는데 모옥에서는 이제 이게 토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이 정도 나오는데 솔트를 처리하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전에 있는 보고서하고 유사하다라는 거 보고, 비타민 C를 처리하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타민 C를 처리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변화가 어느 정도 한 0.5mm몰 정도의 짧은 시간에는 이렇게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래 토탈 사포닌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비타민 C하고 솔트 처리했을 때 약간 리커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토탈 사포닌 함량은 비타민 C만 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만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비타민 C가 진세노사이드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솔트가 비타민 C 솔트 스트레스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줄이고, 솔트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처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진세노사이드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논문이고 정리한 결과인데, 일단은 인삼을 하면서 유전체 분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난해했고, 양태정 교수님 방에서 진세노사이드 유전체 분석이 됐고, 그걸 갖다가 하니까 유전체의 정확도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동정하는데 좀 어렵고, 지금 만약에 인삼의 유전체가 완전 어느 정도의 해상력이 굉장히 좀 뎁스 있게 되면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는 5,000개 정도나 3,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동정했는데, 지금의 수준으로 가면은 한 10,000개 정도는 한 번에 다 동정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단백질체를 라이스의 수준에 금방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H 아까 17번, 18번은 이거는 특허도 냈고, 이걸 가지고 이제 17번, 18번을 가지고 어느 스트레스만 되면 이 녀석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는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육종적으로는 하기에는 좀 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어느 하나의 지표로 쓰기에는 좋은 인디케이터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C가 값싼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 솔트의 스트레스의 약간의 저항성은 유도할 수 있고,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더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제 다른 있어가 아주 많이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까지가 제가 한 부끄럽지만은 제가 한 8년간 과제를 하면서 쭉 했던 결과들을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은 사실은 지금 한 11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갑자기 연구비가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많은 건지 모르는데 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학생들이 잘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소개해 주신 김성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학회에 초대해 주시고 올거나이징 해 주신 이 학회장님, 그리고 이 조익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로 주제를 적어 놨는데요. 한글로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인삼에서 이 홍수 상황을 만들어 봐서 홍수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해본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아마 이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신 굉장히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회원님들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이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는 정말 중요한 환경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온이나 건조 상황, 그리고 과습, 냉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식물에 가해졌을 때 이 식물이 이거에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잘 살아남겠지만,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대부분 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인삼이 죽는다거나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야기하는 게 이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조익현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 원예 특작원 계실 때 이 연이 닿아서 인삼을 같이 연구하게 되었을 때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인삼이라는 녀석은 특히나 이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의 저항성이 매우 약한 작물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뉴스에 좀 쳐보면 거의 매년 뭐 건조해서 죽었다, 아니면 홍수가 나서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들이 거의 2018년부터 한 8번, 9번은 매년 나오는 것처럼 있을 정도로, 인삼은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은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라, 이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 일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2020년 8월에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때 되게 크게 비가 왔어요. 그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인삼 생산 지수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삼 자체가 홍수가 나게 되면 뿌리 썩은 병 등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서 출하해야 되는 양의 20%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피해를 입은 인삼에 대한 생리가 그러면 꽤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농진청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1, 2년생까지는 한 3시간 정도 침수돼도 이 물 빠짐이 좋은 흙이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3년생부터 이제 상품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3년생부터는 3시간만 침수가 돼도 물 빠짐이 특히나 안 좋으면 서서히 시들거나 뿌리가 아예 죽어버려서 그냥 못 쓰게 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더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 가설을 한번 세워보게 됐냐면 이 여러 식물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 같은 종류의 자극을 처리했을 때 이에 반응하는 유전자군이라는 게 식물이 연령이 다르든 종이 크게 다르든 대개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을 보인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홍수 피해가 3시간만 있어도 경작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니까 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한 정도의 홍수에도 반응을 하는 유전자군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인삼이 큰 피해가 없는데 홍수는 겪은 것 같은 유사한 조건을 찾아서 이에 대해서 전사체 실험을 진행해 보면 빠른 시간 혹은 굉장히 약한 반응에도 자극에 반응을 해주는 유전자군, 즉 이 효율적인 마커 유전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표현형적으로 우리가 홍수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어떤 표현형을 보이는가를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역시 최신 테크닉을 활용하면 정말 이 인삼이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적어도 표현형적으로는. 그런데 이 뒤에 해석은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법이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초분광학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저 많은 여기 보시면 저 많은 파장들 중에서 이 비지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350에서 730 정도 되는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가시광선 영역밖에 못 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은 350 아래의 신호도 있고요. 그리고 730 이상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특히나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의 그 파장대별의 사진을 찍어서 동시에 관찰하는 기술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초분광학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분광 관찰로 특히 식물학 입장에서 회원님들도 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 초분광 관찰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클로로필이나 카로텐 양 말고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짧은 파장대에서 그 정보를 보여준 폴리페놀 계열의 이 화합물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던가 아주 긴 파장대 영역에 있어서 이 우리가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는 물, 워터 콘텐츠가 얼마나 있는가 혹은 질소 그리고 당류 그리고 단백질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분광 관찰을 통해서 표현형을 관찰하게 되면 눈으로 관찰한 거에 비해서 훨씬 면밀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 인삼이 우리가 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초분광 관찰 기법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생 인삼에 대해서 이 화분의 흙에 이 습도를 100%로 계속 유지한 상태로 이 3주 동안 이 계속 둔 다음에 1주 간격으로 초분광 사진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A에 있는 요 그래프가 그 0주부터 3주까지의 1주 간격으로의 초분광 관찰 결과를 그래프화 시켜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B번에 있는 거는
0, 1, 2, 3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오타를 내어버려가지고 이 0, 1, 2, 3주차 때 이 대표적으로 초분간 관찰을 했을 때 어떤 표현형을 보였는가인데요. 저희가 운 좋게 세팅한 게 이 인삼 입장에서 홍수에 비슷한 이 자극을 받았음에도 표현형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조건을 잡은 것이 초분광 레벨에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4개의 선이 다 겹쳐 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 표현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조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조건을 잡았으니 이 조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변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홍수 상황에서 인삼의 저항성에 관여하는가를 알아보고 마커를 알기 위해서 제가 채택한 연구 기법은 비스키오 전사체적 기법인데요. 이게 인삼에서 홍수 상황에 이 전사체를 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기장 때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오고자 해서 이걸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식물계에서 홍수에 반응하는 유전자군들은 어떤 게 비슷한지, 그리고 인삼 특이적인 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통 우리가 제시하는 게요. 같은 이 생물학적 신호에 있어서 이 거의 대부분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은 인삼이고요. 오른쪽은 애기장대입니다. 근데 이 드로트 스트레스를 줬을 때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드로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인삼도 마르고요. 다시 리버터링을 하든 아니면 ABA를 같이 처리해주면 드로트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애기장 때나 여기 보시면 애기장 때나 인삼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자극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에 큰 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종 특이적인 것을 구별하고 싶을 때 가장 간편하고 쉽게 이 어떤 유전자군들이 인삼 특이적인가 그리고 이 공통적인가를 알고 싶을 때 활용하기 적절하다 싶어서 저희가 비교 전사체적 기법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전사체 데이터들을 특히 퍼블릭 데이터로부터 가져와서 이 DEG라고 불리는 그 두 조건을 비교해서 차이가 두 조건 간의 차이, 이 발현량의 차이가 인정되는 유전자들을 뽑아낸 뒤에 그들 간에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조건에서 특이적으로만 발현이 바뀐 유전자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인삼 과습 조건이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화분에 수분 100% 상황을 유지한 채로 3주 동안 길러본 조건과, 그리고 잘 찾아보니 이제 애기장 때에서 순수 침수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기장 때 식물을 물에 잠그는데요. 그 물을 에어레이션을 통해서 공기를 빼준 물에다가 잠궈버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퍼블릭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냥 침수시킨 조건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플러드 스트레스에 있어서 식물계에서 어떤 게 공통적으로 바뀌고 이 인삼 특이적인 유전자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된, 그리고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가 정말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가를 알기 위해서 전사체 전체 수준의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가, 아까 표현형적으로는 특히나 우리 조건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유전자 발현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 PCA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로 인삼 과습에서 이 빨간색이 0주차이고 나머지 색깔이 1, 2, 3주차인데요. 0주차 혼자 저 오른쪽 아래에 모여 있는 반면에 나머지 1, 2, 3주차는 전부 그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표현형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확실히 이 플러드에 반응해서 전사체 레벨에서는 움직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하고자 했던 애기장 때 순수 침수 데이터도, 그리고 애기장 때 그냥 침수를 일으킨 데이터에서도 컨트롤과 이 침수의 데이터가
차이가 있어서 이 비교 전사체적 분석을 하기에 유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실험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양상을 한번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이 0주차와 비교했을 때 주차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이 DEG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차이가 인정되는 유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나 이 한 7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모든 주차에서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이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바뀌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오 분석이라는 걸 수행을 해서 이를 다 같이 한번 나타내 본 게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1, 2, 3주차에 모두 이 공통적으로 발현이 변하는 것 같은 유전자군들이 워터 디프라베이션의 반응이라던가 하이폭시아, 이 무산소증입니다. 그리고 앱시스산 반응이나 에틸렌 반응과 같은 유전자, 그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주로 많이 바뀌어 있었고, 1, 2주차에 해당하는 초반에 해당하는 이 플러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은 셀 디퍼런시에이션, 세포 분화죠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주로 검출이 되었고, 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 3주차에 주로 많이 바뀌는 유전자라고 하면 이 티슈 디벨롭먼트나 스토마타 무브먼트, 그리고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어레인지먼트와 같은 이제 아마 셀 디퍼런시에이션 다음에 이제 티슈 레벨에서 리오거나이제이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유전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700개의 유전자는 그럼 어떤 녀석들인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만 이 셀룰라 리스폰스 투 하이폭시아, 워터 디프라베이션, 앱시스산, 그리고 이 무산소 호흡과 같은 굉장히 예상되는, 그러니까 1, 2, 3주차 모두에 있어서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다소 예상되는 앱시스산, 그 물이 없을 때의 상황, 그리고 무산소증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주로 많이 변하더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장 때에서 비교 유전체를 위해서 아기장 때 측에서 해둔 데이터들을 분석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아기장 때 순수 침수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에어레이션을 했을 때의 물에 가둬둔 이 아기장 때 데이터를 제가 세트 A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냥 물에 잠긴 데이터를 세트 B라고 표기를 했을 적에 이 세트 A보다 세트 B 측이 오히려 DEG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어떤 조건에서건 간에 이 15분, 1시간, 3시간 어떤 조건에서건 간에 세트 A에서 검출되는 DEG의 대부분은 한 60% 이상이 세트 B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끼리 다시 한번 지호 분석을 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바뀌는가를 관찰을 해봤더니 인상과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 네 조건 모두에서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 역시 하이폭시아, 그리고 워터 디프라베이션, 앱시스산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틸렌 유전자나 이 스토마타 클로저 같은 것들도 이 모든 침수 조건에서 비슷하게 발현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침수 조건에서의 전사체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제 식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현 양상을 발현이 바뀌는 유전자군이 뭔지, 그리고 이때 인삼의 과습 특이적으로 발현이 바뀌는 유전자는 뭔지를 비교를 해보기로 해서 이 지오 분석을 다시 한번 전부 가져다가 비교를 해봤더니만, 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인삼 특이적으로 이 과습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 유전자들의 펑션을 표시한 것들입니다. 주로 읽어보면 이 디퍼런시에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나 나이트레이트, 왁스, 그리고 세포 분화나 이 지베렐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정말 인삼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발현 양상이 정말 크게 변하는 유전자군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GSEA라고 하는 분석을 추가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확인된 유전자군들은 에틸렌 반응, 그리고 앱시스산 반응, 그리고 인산 이온 수송, 그리고 오존 반응이나 이 잎의 노화, 혹은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리에인지먼트라고 해서 조직 해부학적으로 이
조직이 재배치되는 것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주로 이 과습 인삼에 있어서의 과습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군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또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GO에 이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유전자군이 없어서 이제 GSA로만 저희가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유전자들의 발현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GSA의 이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유전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고 관찰을 했더니 이 플러드 스트레스의 주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유전자들의 발현이 떨어지더라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결과이긴 한데 플러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진세노사이드의 생합성은 저하가 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이 과습 조건이 되면 앱시스산 신호 전달 그리고 오존 신호 전달이 주로 촉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산 수송 유전자군들이 발현이 촉진이 되며, 그리고 에틸렌 반응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의 리에인지먼트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억제되고, 그와 동시에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인삼의 과습을 가장 쉽게 그리고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마커 유전자들이 그럼 우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qPCR로 이제 검증을 좀 해봤는데, 이 A번은 저희가 수행했던 qPCR 결과랑 RNA 시퀀싱의 익스프레션 레벨 간의 이 코릴레이션을 관찰했더니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이제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ZLL이나 SHN 그리고 UGT1 같은 유전자들이 이 과습에 의해서 발현량이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HA222 그리고 PHT5번 같은 유전자들이 이 과습에 의해서 발현량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인삼은 과습 조건에서 앱시스산 신호 전달이 증진되고 이 에틸린의 신호 전달이 감소하고, 그래서 식물 전체 구조가 변화하거나 진세노사이드의 생합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나 이 PHT5, UGT1, 그래서 SHN1 등의 유전자들이 과습 조건에 의해서 크게 변하는 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습 상황에 대한 유전자 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제 조익경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 신동환 교수님의 도움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조금 남아서 저희가 이제 신임 교수여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가 좀 쉐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본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나 사실 단세포 전사체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모델링이나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좀 나아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모델링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데이터가 대규모로 있으면 있을수록 활용도가 높고 포워드 지네틱스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 힘든 작물에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독성이나 양리 효능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많이 말씀을 걸어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좌장이신 김성철 박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 테크노파크 정요원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표 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좋은데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청량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 서서 보니까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앞서 두 분 교수님들이 심도 있는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주도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오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제주도에 많이 좀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름은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는 약용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연물 산업, 바이오 산업들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제주도에 뭐 약용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자원식물을 포함한 약용 자원들은 얼마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에 연구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그마한 연구기관들이 좀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그 연구기관에서 제주도의 어떤 먹거리 산업을 걱정해 가면서 산업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도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가 천연물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을 시작한 지 이제 갓 20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연구자님들,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자님들을 위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이 천연물 바이오 산업에 시작한 것은 200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대학교 옆쪽으로 보면 첨단 과학기술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지가 제주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바이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막막한 거죠. 막막해서 그렇다면 생물산업 기술 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워보자. 여기에 한의학 산업, 향장품 산업, 건강기능식품 산업, 뭐 해양생물 산업 등 6대 분야의 35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 준해서 또는 나고야 의정서에 준해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R&D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쭉쭉쭉 해오다가 2016년에 다시 제주 지역 생물자원 종합관리 전략 개발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립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제주 생물자원을 연구하는 R&D 인프라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조례를 개정하죠.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천연물 의약품 소재 산업을 시작하겠다. 무슨 제주도에서 의약품이냐, 무슨 인프라도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 19년도부터 소재는 완제품은 아니더라도 천연물 의약품 소재 산업을 좀 시작해보자.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생기면서 약학대학을 약학대학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을 이렇게 육성해 가면서 저희도 어떤 천연물 의학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여러분 다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과 도지사의 제주 지역 공약에 보면 제주 특화자원을 활용한 메디컬 푸드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생의학 자원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약용작물 학회에 오게 되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그러면 이렇게 한방 산업, 약용 산업에 대해서 해왔던 좀 일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0년도인데요. 당시 RIS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RIS 사업에 제주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중에 그 제주 아일대 약초 파워 브랜드와 사업을 해서 5년 5개월간 약 횟수로 한 6년간 사업이 진행해 왔는데요. 이때 1단계 3차년도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자원 중에 좀 산업화 가능한 10대 약용작물을 한번 선정해서 가보자. 가지고 큰 조롱, 우리가 백수라고 알고 있는 큰 조롱을 포함한 제주 10대 약용작물을 선정을 해서 전반기 3년간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후반기 3년 동안에는 제주 본초라는 공통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매출도 강화시켜서 나중에는 사업단에 자립화를 시켜보자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4년 전, 3년 전이죠. 2021년 날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기관이 JDC인데요. JDC가 제주 바이오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하면서 제주 지역의 환경 이점과 제주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제주가 생물자원 산업화의 최적지라는 걸 좀 알리면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스 클러스터를 조성해보자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제주도에서 이런 그 약용자원을 포함한 생물 산업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호기인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 작년 6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께서 제주 바이오산 육성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블루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해서 해양 바이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세 개의 바이오를 아주 집중 육성하겠다. 여기 되는데 여기에 레드와 그린 해양 부분 공히 생약자원을 기반한 바이오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민선 8기 공약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바이오산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부터 제주도에서 이런 그 생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근처에 바이오센터 1호관, 2호관이 있고요. 저쪽 동쪽으로 가면 제주 용암수를 오리온이 판매하지요. 근데 그 용암수는 저희가 관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제주 용암수의 관정을 갖고 있는 저희 용암수 센터 2개의 건물이 있고요. 또 산남에 가면 죄송합니다.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그다음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화장품 원료센터 총 7개의 건물을 다 모아서 청정 바이오 사업 본부로 올해 3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강력한 그 바이오산 육성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 이 그 지금 인프라들 보시고 나중에 뭐 뒷부분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향후 저희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는 저희 기관 외에도 오늘 축사를 해주신 송민호 원장님 계시는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있는데요. 아마 뒤에 제주 한의학연구원은 뭐 자세한 기관 설명과 연구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스킵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가 2021년에 이렇게 개소가 됐습니다. 양구센터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연구하고 있고요. 옥천센터는 온대성, 제주센터는 아열대 생약자원을 연구를 하고자 2021년 12월에 개소가 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 이 생약 누리는 전시동으로서 아열대자를 포함한 제주 생약자원들을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뭐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저기 무료로 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서귀포 쪽에 있으시니까 혹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방문하셔서 요 생약누리 전시동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주도의 바이오 산업이 이게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제주도에 그럼 약용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있을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주도 자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로 해서 보고된 책자에 보면 산림약용자원 소재원의 구축 및 기능성 탐색이라는 이 과제, 여기 관련 교수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에 이 연구보고서에 우리나라 약용자원 식물은 총 1,504분류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기화약용 식물이 51종, 재배약용 식물 440여 종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자생하고 있는 산림약용 식물은 1,013분류군 정도 있다고 이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그 약용자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대략적으로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이렇게 일치되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한반도 약 한 5천여 종의 자원식물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그중에 한 2천에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2,200여 종까지도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보시면 이 조그마한 요 제주도가 뭐 한반도가 아니고요. 그 남한 면적의 1.8%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물의 거의 한 40여 %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난나열대 식물이 약 한 350여 종 있는데 한 전체의 7%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와 그 남해안 쪽에 특히 제주도가 이렇게 식물들이 많은 이유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빙하기에 잔존 식물들이 있고, 그다음 난나열대 확장종이 있고, 그다음에 당대 현존한 식물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난 것들은 제주도가 이렇게 기후 분포상 난아열대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난아열대 식물 분포의 다양성을 잠깐 보면 한반도 난아열대 식물의 95%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도상으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이게 특이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더욱 또 재미난 것은 그러면 제주도에 있고 남해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난아열대 식물이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주도에는 분포하지 않고 우리나라 남해안에만 있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나쳐서 분포하는 난대성 식물들도 있는데요. 전체 난아열대 식물의 87.4%가 자생 분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분포와 연결되지 않고 이 건너뛰어서 내륙으로 바로 진출한 난아열대 식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식물들 중에는 많은 분류군들이 약용자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난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물론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지리학이나 생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뭐 기후변화 이거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지금 기후변화가 돼서 없었던 게 바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군락을 이루어지면서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 10년간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난아열대 신종 미기록종들이 1년에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주도에 많은 약용 자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04년도 김한주 박사님의 그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은 됐지만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그 약용 자원 그다음에 식용 가능 자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제주도에 2,000종 내지는 2,200여 종의 자원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149과 487속 801분류군의 식용 및 약용 가능한 식물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식물들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가 지금 해발고 1950m까지 지금 최근 한라산 높이가 바뀌었습니다. 1947m로 1947m 한라산까지의 기후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안가 그다음에 중산간 아고산 지대의 각각의 이게 커뮤니티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약용 자원이 분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01분류군 전체의 약용 식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목본이 약 한 196분류군, 그다음 초본이 한 605분류군으로 되어 있고요. 초본 중에서도 단연생 초본들이 408분류군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약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용한 부위를 보면 전초가 제일 많이 쓰였고요. 뿔이 과실 위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요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자, 801분류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록된 약용식물이 약 한 500여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약용자원만 217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적은 자원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생약으로 사용된 약용식물은 173종이나 됩니다. 여기에 민간 자원으로 민간 약으로 생약으로 쓰였던 것 중에 대부분 과실 뿔이 전초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증상에 따른 그 사용했었던 개체 수를 분류군 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까 801분류군의 약용식물을 연구하신 분은 이학 박사이면서 약대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정리해 놓은 쓰임새, 제주도 약용 아까 801분류군 중에서도 어디에 쓰였다는 민간 기록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땀을 밖으로 내보내는 해표약에는 소엽이라든가 시오 등이 사용이 됐고,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는 거서약에는 배초향이나 향유들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게 통증을 먹게 할 수 있는 지통약은 뭐 작약이나 족돌이 같은 식물들이 사용이 됐고, 뭐 혈행 촉진 어열소사는 뭐 이열약으로 쓰였던 것은 엉겅퀴, 익모초 등에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주도의 자원 몇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는 뭐 순수한 연구도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하고는 조금 그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의 기술 이전을 됐을 때 기업이 뭔가 마케팅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하나의 그 장점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섬오갈피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오갈피죠. 잘 아시겠지만 아칸토익 엑시드가 지표 성분이고요. 다른 오갈피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섬오갈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경면 고산이 수월봉의 어떤 전설과 되어 있어서 뭔가 부모에 대한 애틋한 효도 이런 것들이 자극한, 그래서 제품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도라지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지금 오늘 그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기침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목이 아플 때 주로 우리 특별 상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용각산의 원료가 이 백도라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또 러브 스토리들도 나와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석창포입니다. 우리 총명탕, 머리를 맑게 해주는 총명탕인데, 제주도의 그 한경면 저지대에 가면 우리나라 석창포의 거의 50% 이상의 생산 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매가 잘 안 되다 보니 한때 한 70% 전국 생산량의 70%까지 갔던 석창포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석창포는 잘 아시다시피 향약 집성방 본초 강목 동의보감의 상약 상품으로 소개된 자원입니다.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녀석을 약으로 쓰잖아요. 근데 산업화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향이 재미난 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수 내지는 방향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쇠무릎이죠. 소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 해서 요 마디가 소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 해서 우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무릎이라 하면 뭐 관절염, 통풍 이런데
싶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뭐 흰머리가 까마귀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된 백수호입니다. 백수호는 인삼 구기자 더불어 중국의 3대 명약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한때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중국산 이어우피소가 들어와서 우리 1,000억을 돌파했었던 백수호 궁이 진짜 약효가 있느니 없느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는 생략명으로 백수호라고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이어우피소도 백수호고 큰 조롱도 백수호거든요. 근데 식물은 다른데 생략명이 같다 보니 그런데 뭐 혼란도 있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런 뭐 DNA 마커들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 마커 운 좋게도 제가 대한민국 2호로 개발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은 그 하수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심작용에 많이 쓰고 기형개선에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염료, 염색, 그다음 샴푸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원들은 제가 직접 연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한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같이 저희들이 이런 재배 연구를 했고요. 이런 재배한 산물들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득 창출하는데 일을 했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보시면 이게 인터넷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허술한 그냥 뭐 매뉴얼북 같은 거만 참조하다 보니까 유독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식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효능이 있는 약용식물인 줄 알고 물론 유독식물도 약용식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주도 오셨을 때 지금 산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정말 그 우리 새우란 아시죠? 새우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박새라는 녀석이거든요. 엄청 꽃이 피면 다른데요. 어릴 때 봄에 새우란 나오는 모습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새우란인 줄 알고 이렇게 등산객들이 캐와서 화분에 옮겨 싣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박새 유독식물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미나리 야제비 그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천남성 같은 거 이거는 잎이 큰 천남성 얘는 두루미 천남성이죠. 우리 두루미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같다 해서 두루미 천남 이런 다 유독식물일 것이고요. 뭐 이렇게 굴거리 나무, 협죽도. 특히 요 협죽도는 제주도에서 사건 사고가 가끔씩 있습니다. 들에 가가지고 젓가락 대용으로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젓가락 도시락 먹을 때 젓가락 대용으로 쓰다가 이게 감염이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인데 최근에는 물론 젓가락들이 이렇게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없지만 뭐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협죽도에 감염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감수라든가 이게 새 복수초 같은 것들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독초들이 되겠습니다. 뭐 잠깐 그냥 소개했던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들을 제주도에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천연물을 포함한 뭐 이렇게 의약품 소재로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로도 가고 있고 기타 소재로도 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저희 기관이 했었던 것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대부분 연구는 다 이렇게 하시죠. 자원들 현장에서 채집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열수 추출, 주정 추출, 아임기 추출, 초임기 추출 네 가지 추출법에 따라서 각각의 추출물을 만들고 HTS나 HCS를 돌려가지고 캔디데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고가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뭐 각각의 추출물을 뭐 각각의 셀을 키워가 한두 개씩 하겠지만 뭐 기관에 있어서 장점은 뭐 한 번에 400개 이상 이렇게 스크린이 가능한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뭐 산업화 연구를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는 식품 소재로 이렇게 안전한 녀석인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한 녀석인지, 그 다음에 육지부나 외국에 있는 자원에 비해서 차별성이나 우수성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춰도 사실은 산업화는 뭐 쉽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찾아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연구들은 제주도에 있는 이러한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바닷가에도 풀이 있죠. 해조류에 대한 연구, 제주도 해조류만 해도 한 700여 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라산에 가면 버섯이 약 한 1000여 종 가까이 버섯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실체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얘들의 균을 분리해서 균사체 연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시트, 가죽 연구들을 이 균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는 미생물 등등등. 제주도는 왜 미생물 연구들이 재미있냐면요. 백록담도 습지거든요. 대한민국 가장 높은 습지. 뭐 람사르 습지를 포함한 그런 습지라든가 곶자왈, 용암동굴 이런 특이 생육지들이 많아서 미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들도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중간중간 슬라이드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라산 2월 달에 가면 꽃피는 세복수초인데요. SK 해본 투어입니다. 간암 종량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된 걸 얘를 먹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50ml, 50, 200, 500 mg per kg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했고요. 공이 28마리씩 실험을 다 했는데 전혀 사실은 이 세복초는 식품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독초거든요. 그래서 식품에 못 써봤지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물론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은 이런 의약품 소재로 가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자료는 초피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산초라고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피나무의 이 잎은 따서 혓바닥에 대보면 정말 아린 맛이 나거든요. 우리가 뭐 뭡니까? 그 아스피린이 식물에서 버드나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오듯이 뭔가 소염 진통제를 쓸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해서 찾았던 게 이 자원이고요. 보시면 네거티브 포지티브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먹인 마우스의 앞 발바닥입니다. 통점을 느끼는 것을 CT 촬영한 건데요. 이만큼 있었던 것이 포지티브 컨트롤과 대동소이하게 많이 제거되는 걸 봐서 앞으로 소염 진통제 쪽으로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진통 효과 측정이라든가 꼬리 회피 반응, 그 다음에 포르말린 시험법에 대한 했었던 연구 결과 간략하게 넣었고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염 진통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녀석은 항균 효과도 아주 뛰어난 녀석이어서 치주균, 치주염에 탁월해서 이렇게 초피를 활용한 이게 치약 개발도 되고 있고 현재 이치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경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이치를 경쟁할 수는 없는데 이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13,000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유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피나무에 대해서 온갖 재배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다음은 한라산에 있는 뱀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식물인데 이 녀석은 항산화, 항염, 항암까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연구 결과고요. 저희들이 추구했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어쩌면 아주 머나먼 얘기의 어떤 의학 소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라면 지금부터는 바로 앞에 저희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식품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녀석은 까마귀 쪽나무라 하는 녀석이고요. 농나무과에 속하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일명 구름비라는 제주도 식물인데요. 제주도를 포함한 아주 일부 남해안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성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그 근거 자료로 제시했던 논문들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럼 신규 시장 진출에 따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었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농가의 대량 증식 시험포 재배하기 위한 저희 관련 농가들하고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화과의 사촌, 피쿠스 속인데요. 천성과, 좁은 잎 천성과인데 우리가 젖꼭지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런 유즙, 여기 까면 하얀색 유즙이 나오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은 얘가 민간에서도 관절염, 그다음 근골분리, 타박상에 많이 이게 사용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골관절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얻었고 임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이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전략도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주도가 자랑하는 귤인데요. 그 미숫과 미숫과 귤 정확하게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수확하는 귤을 풋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때 수확을 하는데요. 이 풋귤을 가지고 저희는 이너뷰티 쪽으로 개발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뷰티를 하면 먹었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이를테면 이 녀석은 쥐에다 먹였더니 이런 주름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주름들이 50, 100, 200mg per kg를 처리했을 때 모두 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비임상 결과를 얻어가지고 현재 임상은 지난 3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임상 끝났고 지금 식약처에 건기식 원료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저쪽으로 가면요, 구잡 하돌이라는 곳에 토끼섬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문주란 자생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문주란인데 이 녀석이 또 재미있는 게 비만하고 고지혈증에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식품 원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식약처에 한시적 식품 원료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위 독성 끝났고 반복 독성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시적인 식품 원료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바로 산업화의 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북나무의 진딧물 벌레집. 얘는 열매가 아니고요, 벌레집입니다. 오베자라고 하는 20분까지 아닌가요? 20분까지 아닌가요?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북나무의 열매인 그 오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만 실험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초, 북가시나무, 동백나무 아토피 관련한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아토사랑이라는 제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꽃, 예덕나무 같은 것들은 이게 항알러지, 이 항염, 항산화 쪽에 효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롯이 있습니다. 그 노동복의 염료로. 그런데 그 가롯을 염색하는 요 제주도의 그 풋감인데요. 이 풋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토피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재미난 결과들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가롯을 생산 업체에다 기술 이전을 해서 아토피 억제하는 그 의상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석창포를 가지고 얘는 약용으로 쓰이지만 버려지는 잎이나 비자나무들을 이용한 향료, 이렇게 해서 향료로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친환경 농자들로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자기나무, 돈나무, 같이 수행 같은 것들은 보시면 감귤 썩은병이라든가 골프장에 그 달라스 팟을 일으키는 곰팡이병 있잖아요. 그런 곰팡이병, 벼도일병에도 아주 강력한 그런 혼용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한라산에는 상당한 재미있는 특산 식물들이 있는데요.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자원들은 저희가 산업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포주로 관리하고 있고 세포주로 활용해서 이 산업
산업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멸종위기 식물을 포함해서 한 150여 종의 한국 특산식물을 저희가 세포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거는 뭐 특산식물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해당화죠. 해당화를 기내 도입을 해서 이 기내 도입한 녀석을 가지고 추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의 앰플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민속 식물에 대한 연구들도 뭐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겉에 뭐 제주도 이게 전역에 있는 식물들을 넣은 거는 각 지역마다 또 생육 습성이 조금 다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35가지의 자원들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그 현지에서 좀 특징적인 자원들이라 이런 자원들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화장품 원료 같은 걸 이렇게 책자로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간략하게 간략했나요?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런 그 자료들이 전부 다 저장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희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항상 저희는 연구 인프라가 많이 없거든요.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진다는 건 대단한 저희들도 영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구축해 놓은 추출물이라든가 뭐 세포주는 언제든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집사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